네, 생명존중 5주차 강의, 낙태와 생명윤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1교시에서 낙태, 즉 abortio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법상에서 낙태를 어떻게 다루고 그에 따른 위배를 했을 때 또 벌칙이 어떤 건지 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었고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 낙태라고 하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 그동안 낙태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갖다가 굉장히 존중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된다라고 해가지고 각 주별로 다시 낙태와 관련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법률 정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섰다는 부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형법이라든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낙태라고 하는 것이 불법으로 그동안 지정이 됐었으나 2017년 후반부터 이 낙태를 갖다 낙태죄를 갖다가 없애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 움직임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2019년에는 드디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이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술이 되고 또 그 임신 중에 그런 이제 기수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주차에 따라서 어떠한 그 방법을 통해서 낙태 시술을 하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 앞에 1교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끔찍한 그런 이제 느낌을 갖다 이제 지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야, 이렇게 생명을 막 다뤄서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상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된 용어를 갖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각 그 기수별로, 즉 1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내용, 2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내용, 3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내용, 이런 것들로 이제 중심된 용어를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낙태가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이제 결정이 내려졌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는 찬반의 그런 이제 뜨거운 그런 이제 주장이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 실제로 낙태를 경험한 그런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라든가 또는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영상 같이 한번 실제 경험을 한 낙태 경험을 한 그분의 영상을 갖다 같이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궁이 너 거냐? 그때 제가 대답했던 말이 내 내장이라고.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고 한 사람의 몸이 도구화되지 않을 권리. 그때 당시에 애인이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잠수를 탄 거예요. 계획했던 작업들,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완전히 삶이 중단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힘들었던 건 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고립감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을 찾은 것도 그 병원이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정보도 부족했고 비용도 또 만만치 않았어요. 현금으로. 이게 또 내 문제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도 저희 언니도 그렇고 친구들, 저희 어머니도 다
다 낙태 수술 경험이 있는데 개인 여성에게만 다 책임으로 전가가 되고 있는지 좀 공론화를 하고 싶었어요. 글을 공개하고 싶었는데 되게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메시지도 오고 댓글도 남기고 또 문의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기도 임신한 것 같은데 병원 정보 좀 알려달라고. 먼 지역에 있는 분들도 왜 이거를 책임지는 국가는 법은 어디 갔지? 이런 해방감이 들 것 같아요. 그거 정말 될까? 되면 어떡하지? 진짜 신나겠다. 막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왜 이제서야 이런 게 됐지? 이게 애초에 불법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쟤는 낙태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릴 거고 앞으로 인생이 아주 힘겨울 거다. 이런 식으로 마치 낙태를 하면 엄청난 대단한 비극이 되고 출산을 하면 대단한 무슨 행복이 오는 것처럼 말하는 신비화된 게 너무 많잖아요. 모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출산에 대해서도 임신을 꼭 해야 하고 인간이 특히 여성이는 출산을 해야 한다는 그것부터 좀 깨줬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출산을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다면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임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피임 방법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쉽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피임의 실패로 인해서 나오게 된 아이고 그러니까 부모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경력 단절이 된 상태에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옛날처럼 임신했으니까 난 이제 인생이 끝이야 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내 몸을 통제하는 일이니까.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멀리 여행을 다니고 더 많이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로운 상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낙태라고 불렀대, 임신 중단을. 그리고 낙태 수술이 불법이었대, 그게 죄였대 이러면서 놀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낙태 경험이 있는 그런 한 여성의 인터뷰를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갖다 이제 고백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2019년에 그동안의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갖다가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의 영상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에 생긴 낙태죄가 66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를 할지 말지 여성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여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도 숨어서 낙태 시술을 받고 그러다 생명을 잃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헌재 결정을 놓고 한쪽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뒀습니다. 10달의 임신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20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양육기간도 거론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시기의 낙태를 처벌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연간 5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지만 처벌은 거의 없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할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을 조화롭게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7명과 달리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의 편승에 낙태를 허용하면
우리 역시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렇게 66년 만에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2020년까지 여기에 준하는 적절한 그런 법을 갖다가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그 배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다른 영상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년 전 낙태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4대 4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겨우 합헌이 유지될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바뀐 겁니다. 오늘 헌재 결정문에 이 같은 달라진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김철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범죄로 보는 현행법. 헌재는 이 조항이 태아의 생명권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7년 전 판단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헌재는 특히 현행법이 낙태가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살피지 못했다며 다양한 예를 들었는데요. 누군가는 소득이 부족할 수도, 자녀 여럿을 키울 여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신한 여성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고통을 강제당하고 있다며 경력 단절 문제까지 언급했는데요.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면 낙태의 허용 사유를 넓혀야 한다는 전향적인 판단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2주. 적어도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태아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는 건 부정하지 않는다. 단 의학적으로 태아가 인간에 가까워졌다고 인정되는 단계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22주 내외부터라고 할 수 있다. 22주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제한하되 그 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또 단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보장해 낙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낙태죄의 효력을 바로 없애는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당장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돼서 법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헌재가 22주로 제시한 낙태 결정 가능 기간도 입법권자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제 근거를 들어가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결을 갖다 이제 내리게 됐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제안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 헌재 낙태 자기결정권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에 이제 설명도 있었지만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기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이었고요. 22주까지는 일종의 이제 한도예요. 요것이 딱 요때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한 건 아니고요. 낙태 자기결정권의 한도로 사례로 제시를 한 거고요. 낙태 가능 기간을 22주라고 판단을 갖다가 헌법재판소가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법을 갖다가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그 근거로는 22주가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으로 본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그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 또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경찰들도 그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갖다 이제 내리게 됩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자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대로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한 미성년자 A양. 원래대로라면 A양은 재판에 넘겨졌겠지만 최근 검찰은 A양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새롭게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낙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먼저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사회 경제적 사유가 명확할 경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임신 기간이 12주에서 22주까지이고 낙태 사유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 중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기준 마련은 앞서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것입니다. 예외 없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A양의 사례는 헌재의 결정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해외에서도 임신 12주 이내라면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인부의 요청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 유예를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사건은 원래대로 유죄를 구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이러한 그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태아가 낙태 시술을 했는데 울고 독자 생존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로 성장을 한 의사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낙태 살인죄를 적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것도 보실게요. 출산을 불과 6주 앞둔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제왕절개를 통해 나온 아기가 당시 울음을 터뜨렸다는 의료진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의사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낙태 허용 기준 22주를 훌쩍 넘긴 임신 34주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낙태죄와 함께 살인죄까지 적용해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낙태 수술 당시 제왕절개로 나온 아기가 살아있었다는 첩보를 받은 겁니다. 경찰은 수술 후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의료진 진술, 그리고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에서 아기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의사가 아기의 생사를 판별할 수 있었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태아 낙태는 이유와 시기 등을 따져 낙태죄만 적용받지만 태어난 아기의 목숨을 빼앗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34주라고 하면 실생활에 가까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 거부했어야 될 같은 의사로서 상당히 좀 자괴감이 느끼죠. 하지만 해당 의사는 아기를 고의로 살해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불법 낙태 수술로 인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 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2020년까지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러한 한도를 갖다 제시를 해라라고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할까? 국회가 여러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취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사이에 결국은 정부에서 이 시간이 임박해져 가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안을 갖다 내게 됩니다. 그 안, 어떤 안인지 한번 2020년 10월에 있었던 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부가 낙태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는 정부가 14주로 한정해 사실상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본 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성범죄 피해 등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대상에 사회 경제적 사유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낙태 허용 기간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해지는 임신 22주 내외 전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관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여성계 원로 100명은 범죄화가 아닌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의료체계 마련 등으로 낙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최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자문기구도 형법의 명확성 문제 등의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에 임신 주수를 넣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으면서 그 여성들에게 어떤 위화나 협박을 하는 수단으로만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정한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간에 쫓기면서 정부에서 먼저 그 개정안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된 것인데요. 바로 이 정부의 개정안, 이것이 새롭게 이제 법안을 갖다가 마련해라라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한 임신, 또 혈족초는 또는 인척 간의 임신이라든가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요 경우 이외에는 낙태라는 것이 금지가 됐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새롭게 개정하는 법에서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걸로, 그리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걸로, 이러한 한계를 갖다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는 외국의 사례를 갖다가 충분히 포함하는 듯 하면서도 조금 전에 어떤 보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어떤 그 기간을 갖다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또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안고 있기도 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낙태죄 또는 이렇게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이제 관련 법을 갖다가 이렇게 입법한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갖다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인공 임신 중절 경험과 관련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 6월 30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12월 6일까지 여성들 15세에서 49세까지 8,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예요.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인공 임신 중절이 더 늘어났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회색이 2018년도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2021년이에요. 2018년보다는 어디를 보더라도 조사 대상이라든가 성경험 여성이라든가 임신 경험 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진 그런 경향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죠. 다만 2021년에 15세에서 44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는 조금 올라간 듯한데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거는 크게 어떤 그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낙태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함으로써 어떤 인공 임신 중절, 낙태가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인공 임신 중절률 추이를 갖다가 여성 인구 1000명당으로 이제 나타낸 그래프가 이제 이건데요. 2018년보다 조금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다 이제 해보게 됩니다. 네. 더불어서 중절 당시의 연령이라든가 당시의 혼인 상태라든가 또 중절 임신 중절을 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보건사회연구원이 다양한 그런 이제 형태로 조사를 했고요. 그 한 가지를 갖다 이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대략 인공 임신 중절을 갖다가 하게 되는 이제 연령은 보통 20대에서부터 30대 초반 그런 정도가 거의 대부분을 갖다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요. 인공 임신 중절을 하는 그 당시에 상태가 어떤 거냐라고 본다면은 미혼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혼인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상당한 수준, 거의 40% 정도가 인공 임신 중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바로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가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여건상 양육이 굉장히 곤란하다. 또 자녀 계획이라든가 또 파트너와의 관계 불안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은 성교육이라든가 피임교육,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 강화, 또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러한 노력들을 갖다 국가가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낙태가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지가 벌써 올해가 2022년이니까 벌써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뭔가 임신 중지를 하더라도 뭔가 안전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요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국회를 향해서도 또 관계 기관을 향해서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오늘로 딱 3년입니다. 대체 입법은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인데요. 인권단체들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지 3년. 더 이상 낙태죄 처벌은 이뤄지지 않지만 대체 입법 공백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전히 여성들이 임신중지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 이제 없어져야 할 조항인데 여기에 열거된 임신중지 한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낙태약 도입이 더딘 점도 지적됩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호주도, 유럽도, 중국도, 베트남도, 심지어 북한도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왜 한국은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식약처는 먹는 낙태약인 미프지미 소정 허가 심사를 10개월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성 입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인터넷에선 약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약인지 검증된 약인지 알 수가 없어 안전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건강보험 보장과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과 함께 보편적 보건 의료권리로서 실질적인 보호책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2021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낙태가 대략 한 3만 건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3만 건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입법 공백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입법이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3년이 넘었지만 이걸 보완할 법이 없어서 의료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사이 한 해 3만 명 넘는 여성들이 불법과 합법에 기로해서 임신 중절을 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늘은 홍하경 기자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 수술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죠.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익명으로 확실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구매 희망과 후기 글도 수십 건씩 올라오는데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낙태약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낙태 관련 정보를 얻는 곳으로 인터넷 게시물을 꼽은 응답이 의료인을 제치고 가장 많았습니다. 임신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17.2%, 즉 6명 중 1명꼴로 인공 임신 중절을 했다고 답했는데요. 한 해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공 임신 중절을 한 이유로는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경제 상태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낙태가 만연해 있는 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2020년까지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라는 게 낙태금지법 폐지, 즉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따져서 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여러 개입니다. 태아의 형성 시기에 따라서 임신 중절 시기를 6주 또는 10주 내로 제한하는 법,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제한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도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는데요. 모두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도 제도 정비도 전무한 상황에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참여한다고 답한 산부인과 의사는 40%였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과 가이드라인의 부재입니다. 의사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진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임신 중절은 수술 전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적절한 진료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임신 중절 과정에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치료를 받았다는 여성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 바로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처음 났던 작은 부작용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낙태 허용 기준 마련과 관련 논의가 미뤄질수록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입법 공백이 몇 년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경우도 연방 대법원이 이 낙태와 관련된 허용 부분을 갖다가 불법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각 주별로 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또다시 이 바로 그 낙태 제한법을 갖다 보류시키는 그러한 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법원들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이 임신 15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시킨 새 법안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제2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론 드센티스 주지사가
임신 15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시킨 법안을 서명했는데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법원의 판결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은 시행이 일단 중지됐습니다. 앞서 텍사스주에서도 임신 6주 이상이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보류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금지법이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루이지애나와 유타주에서도 주 법원이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의회 차원의 낙태권 입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입법을 위해 의회 필리버스터 규정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We've been a leader in the world in terms of personal rights and privacy rights. And it is a mistake, in my view, for the Supreme Court to do what it did.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상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낙태권 문제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 역시 낙태권 입법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12월 말까지 입법해라 라고 한 게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가운데 또 의학계에서도 조금 전에 잠깐 본 것처럼 먹는 인공 임신 중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기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낙태죄 폐지 후 멈췄던 의학제도 시계반을 돌아갈까? 라고 해서 인공임신 중절, 미프지미서 허가 신청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제, 부분에 어떤 매스컴 보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2년 10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입법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입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다시 입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낙태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낙태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국회가 입법을 미뤄왔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둔 것으로 낙태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지 등을 입법을 통해 정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21대 국회엔 낙태죄 조항을 수정한 형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은 기본적으로 6주 또는 10주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이전에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한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삭제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야와 별도로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되 성폭력 피해 등 사정이 있으면 낙태 가능 기간을 좀 더 늘린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6건 모두 법사위에 묶여 있는데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 각계 주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아직 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공백 상태에 있다고 보고요. 하루빨리 그런 법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균형을 찾으라고 한 헌재의 주문에 국회가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여전히 국회에서 입법이 어려운 것은 낙태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고 거기에서 어떤 아직 합일점을 갖다 찾지 못한 그런 탓이겠죠. 바로 낙태에 대한 찬반의 논거,
어떠한 논거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낙태를 찬성하는 측면의 경우에는 친선택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갖다가 존중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프로 초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논거가 6개의 논거가 있어요. 소생자, 평정사. 예, 이렇게 이야기를 앞머리만 따서 이야기한다면 소유권 논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로 여성이 태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생산 논거. 여성은 태아를 생산함으로 태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자율권 논거. 여성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평등권 논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려면 낙태 결정이 가능해야 된다. 정당방위 논거.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 논거. 낙태는 임산부의 사생활 문제로 낙태 금지는 사생활 침해다. 라고 하는 그런 낙태 찬성의 그런 논거가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낙태를 갖다 반대하는 논거는 생명을 갖다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친생명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프로-라이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생무잠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 존엄성 논거예요.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생명을 보호받아야 된다. 그리고 무고한 인간 신성 불가침 논거예요.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잘못되고 태아도 무고한 인간이기 때문에 낙태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논거고요. 잠재성 논거예요. 수정란은 태아로 성장해서 성숙한 인간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낙태를 반대하는 논거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쪽의 주장과 낙태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자, 낙태의 윤리성 또 태아의 인격성 문제 이 부분에서는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갖다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개입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칼란에 의하면 위치에 따른 분류로서 유전학파의 입장, 발달학파의 입장, 사회 결과학파의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또 그걸 갖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전학파의 입장은 인간의 유전자를 지닌 모든 존재를 사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전학파의 입장이고요. 발달학파의 입장은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어느 정도 발달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사회 결과학파의 경우에는 태아의 인간성 여부는 이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낙태의 윤리성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낙태에 관한 3가지 관점은요. 종교계, 법학계, 그리고 의학계의 입장이 또 조금씩 다릅니다. 종교계의 경우에는 특히 카톨릭의 경우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수태되는, 즉 수정란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학계의 입장은 외국의 경우 심장이 뛸 때 또는 뇌파가 생겨나는 시점을 인간의 시작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9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는, 출산을 하기 위한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가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3번째로 의학계의 입장은 의학적으로 인간으로서의 형태를 갖추는 시기는 임신 후 약 12주 이후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임신 3개월. 결론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종교적인 입장과 자유주의적인 프라이버시,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책임,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러한 입장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낙태에 대한 찬성인지 아니면 반대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과제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